빵!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이제 우리가 현대사를 시작합니다. 1945년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시가 생각납니다. 정말 그날이 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기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문의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만세.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느 쪽은 사회주의, 어느 쪽은 자본주의 이렇게 서로 나뉘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우리는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이 되자마자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제주 4.3 사건에서, 그리고 여수순천 11.9 사건에서,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에서. 이게 진짜 이 아픈 기억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똑똑히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현대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1940년대 들어서 일본은 그 패망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자, 이러면서 세계 열강들이 준비를 합니다. 마치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파리 강화회의에 모여가지고 전후 질서를 논의하듯이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니까 이제 지금 전후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열렸던 그 대표적인 회의가 뭐였냐면요, 카얄포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카이로 회담, 이집트 이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우리의 독립이 약속이 됩니다. 우리의 독립이 약속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광복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힘으로 찾은 게 아닙니다. 네, 일본이 너무 급하게 패망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우리는 한국 광복군 만들어서 국내 진공작전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었는데 그걸 하기도 전에 일본이 망하는 바람에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열강들이,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의 점령군 형태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싸울 필요 없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왜 싸웠죠? 안 싸워도 이렇게 어차피 1945년 8월 15일은 왔을 텐데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독립을 되찾은 게 아니라 열강들에 의해 되찾은 거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 싸울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어요? 당시에 그 외국 열강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존재를 알기나 했을까? 우린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죠? 만약 일제의 패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본이 갖고 있었던 그 형태, 즉 일본과 우리나라, 한반도, 이거 그냥 일본이 너희들이 그냥 관리하는 걸로 그냥 다른 데는 다 떠나 라고 종전을 매듭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당시 영국이나 미국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독립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광복도 되기 전에 이 카이로 이집트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수뇌부가 모인 이 회의에서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당시에 식민지도 많았거든요. 그 어떤 식민지도 아닌 우리나라 이름만, 코리아만 독립이 약속됩니다.
그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만 한국만 아주 특수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아있음을 끊임없이 이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그 많은 청춘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싸웠기 때문에 코리아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정말 이 카이로 회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독립 약속이 명문화됩니다. 이런 결과를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 카이로에서 독립이 약속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3년도고 45년도에 이제 얄타 회담이 또 열려요. 이 얄타 회담에서는 이 2차 세계 대전에서 이 소련이 참전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어떤 그런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지금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어떤 그 영향들 속에서 이제 1945년 광복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있다면 그 내국인들, 우리 국민들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 이건 이제 배웠어요, 여러분들. 조선 건국, 여러분들 조선 건국 동맹 배웠죠?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조직이 있더라. 이 조직은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여운형.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 있었던 조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칭에 있었던 조직이 있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 김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드디어 광복이 됐습니다. 1945년 광복. 그러나 이 1945년 광복은 무엇과 함께 왔냐면, 바로 분단과 함께 오게 됩니다. 이게 비극이죠. 우리의 광복이 이 분단과 함께 오게 되었다는 이 비극.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아직까지도 그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파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이 북쪽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소련군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려는 형태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점령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갑자기 패망하다 보니까 그 일본이 지금 점령하고 있었던 식민지 조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일본을 쫓아내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 점령군 형태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선을 쭉 그어요. 이거 선 그어지는데 얼마 안 걸려요. 몇 분 안 걸려요, 여러분들. 와, 우리의 이 한반도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서 소련과 미국이 주둔하게 되면서 분단, 뭐 실질적 분단은 아니지만 뭐 이 당시까지는 이게 이렇게 갈 거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게 분단 형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 조선 건국 동맹이 광복되자마자 재빠르게 움직여요.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뭐냐면 우리 앞에 배웠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건준이다. 건준이다라고 하는데 이 건준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건준이 지금 광복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치안입니다. 치안.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일본이 지금 패망했기 때문에 권력이 지금 공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권력이 공백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약탈과 뭐 폭력과 방화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무정부니까 아직 지금 미군이 지금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그 8월 15일부터 9월
약 한 달쯤 안 되겠지만 그 사이 동안에 지금 무정부 상태니까 이런 과정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했겠죠.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여러분들 좌우 합작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준이 지금 미국이 지금 점령군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유리한 고지를 형성해야 되겠다. 왜냐면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냥 나라를 선포해버려요. 행정부를 선포해버려요. 그 행정부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여러분들 인민위원회. 네. 지방에는 인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중앙과 지방을 장악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체 미군정 이외의 모든 행정조직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 당연히 부정하고요. 인민위원회 당연히 부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의 정부가 있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조차도 부정을 합니다. 와우. 이게 지금 일이 지금 꼬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조직인데, 그죠? 일제강점기 동안 그 8년여 그 대장정을 거치면서 충칭까지 와서 정말 그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우리나라에 그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정부인데 그 정부마저도 지금 인정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범 김구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충칭해서 못 들어와요. 아니 8월달에 광복됐으면 바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못 들어와요. 몇 달간 걸려요. 왜?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 협상이 안 돼가지고 백범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아닌 그냥 개인 김구로 들어오는. 이때부터 이게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가지시게 될 겁니다. 어쨌건 바로 이게 미군정의 어떤 그런 모습들. 게다가 미군은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이제 안정을 빨리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군이 어떻게 했냐면 메가더 포고문을 통해 가지고 메가더가 당시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일제 강점기 동안 그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그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don't touch 하라 그래요.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일제 빌붙어서 성장했던 그 세력들을 벌하는 것. 이거는 정의를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런데 미 군정은 사실 미 군정은 뭐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케어할 이유는 없었겠죠. 왜냐면 미 군정 입장 속에서는 빨리 이게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 군정을 위해서 일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미 군정은 단순히 이 입장이에요. 우리 민족 정의 관심 없음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뤄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우리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외국 세력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 이 3개국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3개국이란 바로 미, 소, 그 다음에 영국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결정돼요. 이 광복 이후의 어떤 결정적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겠습니다. 뭐가 결정되냐면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여기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두 번째, 신탁 통치하겠다. 신탁 통치하겠다. 세 번째,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게 임시정부. 일단 임시정부 수립하겠다는 게 논의가 됩니다.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임시정부 수립. 근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수립되더라도 일단 어떤 결정권은 이 신탁 통치 국가, 신탁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갖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신탁 통치 국가에는 이제 이 한 나라 더 추가됩니다. 바로 중국.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자, 이러니까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여러분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알려졌을 때는 이 사실밖에 안 알려졌어요. 신탁 통치밖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보죠. 당시 그 동아일보의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이게 왜 오보였는지 이게 아마 의도적 오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보입니다. 근데 이것만 나오니까 이거 누가 찬성하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광복되는데 신탁 통치 또 한다고? 그럼 이거 광복이야? 어디 이거 광복이야? 다른 나라가 우리가 통치한다는데 이게 말이 돼?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좌우 모두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좌익 세력들이 알아보니까 뭐야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 임시정부 수립도 있는 거야. 임시정부가 수립되면 이 신탁 통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좌익은 판단한 거예요. 임시정부만 수립되면 일단 우리가 주도하면서 이 신탁 통치 기간을 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좌익 진영은 여러분들 이 좌익 진영은 바로 이 임시정부 수립 여기에 방점을 찍고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이 좌익 진영은 어떤 입장을 가냐면 찬성의 입장.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총체적 지지. 지지의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우익 세력은 여러분들 이 신탁 통치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요. 여기에 집중해서 있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도 이 신탁 통치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결사 반대예요. 여기서는 결사 반대. 자, 이렇게 좌와 우의 입장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좌와 우의 엄청난 대립이 벌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좌에 해당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당시에 그 조선공산당 출신이죠. 바로 박헌영 이런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앞장섰던 인물을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네, 바로 우익 진영에서 이승만과 그 다음에 김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좌우의 대립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좌우 대립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갈등의 골이 심해진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거 여러분들 이 씨앗이 굉장히 안 좋은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전쟁, 동족 상전의 비극 전쟁으로까지 연결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조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좌우 대립이 확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광복되자마자 처단해야 될 그 친일파들이 광복되고 나서 지금 처단이 안 됐잖아요. 그들은 아마 광복되었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포고문에 의해서 일단 살아났고요. 그들이 이 좌우 대립 속에서 어디로 스며드냐면 바로 스르르르 이 우익 세력으로 대부분 스며들게 됩니다. 이 우익 세력으로 대부분 스며들면서 그들이 처단돼야 될 그들이 바로 이 좌익 세력들을 때려잡는 반공투사로 서서히 변신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정말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일제빌부터 살아먹었던 그들이 이 광복 공간에서 해방 공간에서 서서히 반공투사로 자리 잡으면서 친일파의 껍데기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게 더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아픈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좌우 대립은 바로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더라. 그러나 어쨌건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들이 지금 우리를 광복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타임테이블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열립니다. 이게 바로 46년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미국과 이 소련이 또 대립을 하네. 허허이. 자, 왜 대립을 했을까? 왜 대립을 했을까 봤더니 과연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하는 단체의 자격을 어떻게 둬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부딪힙니다.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여하겠다는데 그럼 참여하라고 해야지 누구나 다 들어오라 그래요. 반면에 소련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왜 열리는 건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열리는 회의잖아. 그런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여기에 들어온 게 말이 돼? 논리적 모순이지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와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지지하는 세력만 들어와라. 아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지지하는 세력은 누구야? 지금 좌익이잖아. 그러니까 소련은 좌익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미국은 지금 우익단체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인원수도 많고. 그러면 이들이 여기 들어오면 미국의 입장은 더욱더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죠. 즉 미국은 우익으로 채워졌으면 좋겠고 소련은 좌익으로만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 서로의 어떤 이익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휴회됩니다. 휴회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정치인 이승만. 이 정치인 이승만은 여러분들 뭐 그의 정치 생명은 정말 대단하죠. 이 이승만이 등장했던 시기는 바로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그 독립협회에서 엄청난 연설을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되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아이고, 그의 역사가 바로 근현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인 이승만의 그 정치 감각은요, 굉장히 뛰어나요.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는 그 말에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뭐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승만 정치인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린 그림대로 돼요. 이 이승만이 딱 보니까 뭐야? 미국과 소련이 지금 대립을 해? 야, 이러면 이거는 이 땅 한반도에는 하나의 정부 나오는 거 어렵겠어. 지금 미국은 남쪽에, 지금 소련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뭐라고 발언하냐면 일단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빨리 수립해서 바로 저 소련을, 북쪽에 있는 소련을 격퇴시키자라는 주장을 바로 이 이승만이 합니다. 자,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아니 지금 남한만 정부 수립을 먼저 해? 그러면 북한도 정부가 수립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분단이야? 비록 지금 광복되면서 남과 북의 미군정과 소련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분단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승만의 정업 발언을 통해서 야, 이거 자칫하면 우리 분단되겠는데? 라는 그 위기의식이 더욱더 고조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고조가 되니까 야, 이건 아니지. 이건 막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좌와 우로 나눠서 싸우면 안 되겠다. 야, 이러다가 진짜 분단되겠다. 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전개된 운동이 있으니 그 운동이 바로 이 좌우 합작 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바로 여운형. 네, 여운형. 그리고 김규식. 여운형이 좌라면 김규식은 우. 근데 이게 좌와 우가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중도 좌 그리고 중도 우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박헌영은 완전 좌측이고요. 이승만 김구는 완전 우측이고요. 그러니까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좌우합작 운동을 하자.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초기엔 여러분들, 초기에는 이 미군 정도 지지를 해줄 정도로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그런 운동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좌우합작 운동에서 여러분들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해요. 자, 7원칙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 미소공동위원회 저거 빨리 열리자. 미소공이 빨리 열리자. 저게 지금 대안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처단한다. 친일파들은 처단한다. 예, 그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게다가 친일파 처단 문제까지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이건 왜냐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좌우합작 운동이. 그러나 여기 이 좌우합작 운동에 사실 여러분들 참 묘해. 정치라는 게 참 묘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꽤 합리적으로 보이죠. 좌우합작 운동이. 그죠? 근데 이상하게 정치인들은 말이죠. 뭔가 좌와 우의 선명한 색깔을 보여줘야 힘을 받더라고요. 그 가운데쯤 중도에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융합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은 그다지 힘을 못 받아요. 뭔가 선명한 쪽에다가 이렇게 표를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 좌우합작 운동은 이렇게 박헌영, 이승만, 김구가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힘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되면서 또 미군 정도 지지를 철회하게 되면서 그리고 여운형까지 암살당하면서 결국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좀 놓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47년도가 되는데 이 47년도에 아주 놀라운 선언이 미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선언이 나오게 되냐면요. 예, 바로 이 47년도에 이 미국에서 트루만 덕트린이라는 게 나와요. 트루만 덕트린. 트루만 덕트린. 이 트루만 덕트린의 내용은 뭐, 덕트린은 선언의 의미예요. 바로 냉전. 냉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엄청난 선언이 나와요. 냉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열전. 내 반대말이잖아요. 열전이란 지금 막 포탄 쏘고 총 쏘고 막 쏘는 거예요. 냉전은 뭐냐면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으르렁대는 거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나뉘어서 서로 으르렁대는 게 바로 냉전입니다. 이걸 지금 출발시킨 거나 마찬가지. 트루만 덕트린은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 이거 되겠냐고.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냉전이 지금 출발했는데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되겠냐고요. 당연히 똑같이 이 미국과 소련은 2차 미소 공의에서 대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참가 자격 이 문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심각한 어떤 그 모습들. 자,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이 2차 미소 공동회의는 완전 결렬됩니다. 완전 결렬됩니다. 결렬되자마자 이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버립니다. 야,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이 한반도의 운명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 이게 옳은 걸까요? 강대국의 논리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으로 이 문제가 이관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는데 유엔에서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하지. 인구 비례. 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하랍니다. 총선거.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이 유엔 총회에서 하라고 권고를 하게 돼요.
자,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에서 한국 임시위원단,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을 때 소련이 이를 거부해요. 이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소련이 북측으로, 북측에. 자, 왜냐면 소련 입장이 이거죠. 아니,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누구 마음대로? 유엔은 여러분 당시 그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라면 남측이 인구가 많아요? 북측이 인구가 많아요? 남측 인구가 많잖아. 그러면 이 땅 한반도에 세워질 정부는 남측 인원이 많으니까 그들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 질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련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다시 48년도 유엔 소총회로 이 문제가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결정해. 그러면 가능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라. 가능 지역만이라도. 그 결과 열린 게 바로 이 50 총선거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열린 것이 바로 50 총선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0 총선, 이게 총선 여러분들 누굴 뽑는 거냐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요. 자,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왜 국회의원을 먼저 뽑을까? 대통령도 안 뽑았는데 왜 국회의원을 먼저 뽑을까? 여러분들 나라가 운영되려면 법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 그 헌법을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 국회의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입법부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 그들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뭐 이런 어떤 순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먼저 뽑는 이 50 총선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50 총선은 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뭐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보통선거를 하면 남녀노소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요. 왜?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투표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게 오래전부터가 아니에요. 짧아요. 그리고 소수에 의해서 주로 귀족들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근대로 접어들면서 프랑스 대혁명 벌어지고 혁명의 어떤 그런 기후 속에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투표권을 맨 처음에는 귀족들이 갖고 있다가 자본가들 남성이 갖고 있다가 노동자 남성들도 갖게 되는 거예요. 투표권을. 그러다가 또 여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투표권 갖게 되는 거 여러분 100년, 100여 년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요. 옛날엔 감히 어디 여자가들이 투표를 해. 투표권이 어디 있어? 옛날에. 응? 근데 투표 받는 게 여러분들 100여 년밖에 안 돼요. 되게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948년도 이 50 총선을 바로 그냥 어떤 혁명이나 투쟁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보통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연령대만 되면 누구나 표 한 장씩 나오는 거. 와, 엄청난 민주주의가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훅.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50 총선을 열리게 되면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남북의 분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50 총선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어떤 좌익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익들도 이 50 총선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몇십 년 동안 독립운동 했냐 이런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정치인이 바로 이 김구입니다. 김구. 네. 자, 첫 번째 이 김구의 읍고가 있어요. 읍고. 아주 유명한 명문이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예, 그런 어떤 정치인 김구의 모습이 우뚝 솟아오르게 되는 어떤 그 시점이 바로 이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과 그의 실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구의 읍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때 너무 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죠. 예, 바로 이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도 있습니다. 자, 이 제주 4.3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 그 좌익 세력들이 50총선이 열리게 된다고 할 때 격렬하게 반대하거든요. 격렬하게 반대하거든요. 그 반대하는 좌익 세력들을 소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경찰과 군인들이 투입됐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까지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돼. 예를 들면 제주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제주도에 한 중산간 지역에 원을 뚝 쳐요. 지도로에다 선을 그어. 선을 딱 긋고 그 선 이 밑으로, 예, 해변가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선 안쪽에, 즉 한라산 쪽에,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어떻게 그들이 다 빨갱이야? 뭐 물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좌익 세력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니 거기서 말도 키워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내려오라면 내려와? 안 내려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내 터졌는데. 그런데 빨개야 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여러분들 어느 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제삿날이 똑같아요. 왜? 같은 날 그 한 마을이 다 몰살됐으니까. 그냥 어디론가 끌려가서 그냥 어느 구덩이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다 총살이에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한 채 정말 어떤 정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과정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 라인 안쪽에 있냐 없냐를 따져서 사람을 죽인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되는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둘러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 몇십 년 동안 정말 이 말도 못하고 정말 살아왔던 이 제주도민들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결국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 사과했고요. 지금은 특별법, 이들의 어떤 그 명예회복이라든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 이런 것들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 50총선은요, 이 제주도에서는 이런 제주 4.3 사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 총선이 치러지지 않아요. 일부 지역에서,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치러지지 않고 있더라. 이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요, 이 김구, 백범 김구가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읍고가 있을 뿐만, 3천만 동포에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움직여요. 직접. 예, 갑니다. 북한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남북 협상이라는 거예요. 남북 협상. 자, 이 남북 협상은 여러분들 누가 갔냐면 백범 김구 그리고 김규식.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헌하면서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이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다시 또 손을 잡고 북한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김일성을 만나러. 당시 그 소련의 영향력 하에 거의 뭐 정부를 수립한 거나 마찬가지인 어떤 그런 단계로 지금 착착착착 밟고 있는 이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렸던 어떤 그 회의가 뭐냐면 하여튼 남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이야. 남북 여러 정당,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부 수립만 막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 모습은 지금 세계적 질서 속에서 이게 우리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요. 그죠? 결국 이 바퀴는 계속 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50 총선이 열렸고 여기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헌법이 바로 제헌헌법이라는 것이죠. 1948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제헌헌법. 이 제헌헌법의 내용, 여러분 헌법의 내용을 볼 때 항상 대통령제를 어떻게 뽑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간선제에 의해서 간접선거에 의해서 뽑겠대요. 자, 간섭. 그러면 간접선거면 국민이 직접 안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뽑는 거야? 바로 국회가. 국회에 의해서 바로 이 대통령을 뽑는 이 모습으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바로 이 국회에서 선출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드디어 수립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가 미뤄뒀던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들?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해야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요. 왜? 그 일을 안 하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외세에 빌붙어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고 그들을 고문하는 그런 모습 또 한다고요. 왜? 벌받았다는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벌을 줘야죠.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그래야 이건 여러분들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리하고 역사화하는 작업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국회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반민특위라는 거예요. 반민특위. 줄여서 반민특별위원회라는 얘기죠.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인데, 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벌을 못 해요. 이게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반민특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실패로 돌아갔냐면 일단 이승만 정부가 협조를 안 해요. 이승만 정부가 협조를 안 합니다. 자, 왜 협조를 안 한지 그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지금 남북이 지금 대치되어 가지고 지금 막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내부에서 지금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또 나중이야. 미군정 들어와서 또 나중에 했잖아, 지금. 그래서 정부 수립됐잖아. 그럼 해야지. 근데 또 나중이야. 왜?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국회 프락치 사건. 프락치는 뭐냐면 간첩이에요, 간첩. 이 간첩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다. 근데 그 간첩들을 보니까 바로 반민특위 위원들이야. 이건 공작이지, 공작. 냄새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걸 반민특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결국 공소시효를 축소해가지고요. 공소시효를 축소해가지고 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니까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 옛날 그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거기에 갔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사과하고 사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역사 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해요. 근데 이번 아우슈비츠 수용소 처음 가가지고 그 앞에서 사과하고 사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과하고 사죄하는 것이 바로 이 독일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누가 사과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미래를 바라보지 왜 자꾸 과거를 얘기할까, 메르켈은? 지금 독일 차도 만들고 지금 할 게 많은데 왜 자꾸 아우슈비츠, 왜 뉴테인, 왜 그 아주 먼 옛날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요. 그건 뭐냐면 건강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예요. 결코 여러분들 이 친일의 어떤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아주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질질질 끌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바로 이 친일파 청산이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나치와 관련된 인물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공소시효는 뭐냐면 어느 죄를 지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은 여러분들 나치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가끔 보면 나이가 90이 막 넘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끌려가. 왜? 몇십 년 전에 나치 활동했대. 세상에나. 아쉬워요. 정말 아쉽습니다. 어쨌건 반민특위를 결국은 해체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토지를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경제 파트 가면 한번 할 건데 이거 농지개혁은 성공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 반민특위와 농지개혁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해가지고 이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이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동족상전의 비극 6.25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던 전쟁, 동족상전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6.25 전쟁은 여러분들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이 남한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운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한다. 글쎄요. 그게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 더 많은 반목과 질시와 심지어 증오가 쌓이고 지금까지 연결되는 이 모습.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소련과 중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남한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미국에서 애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애치슨 선언. 이 애치슨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애치슨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선언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지켜야 될 그 극동 방위선을 자르는데 뭐야? 미국이 지켜야 되는 그 방위선에 우리나라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나라 빼고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버렸어. 일본은 지키는데 우리는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김일성 같은 경우가 오판이 가능한 것이죠. 뭐야, 미국 버린 거 아니야? 미국 버렸네. 대한민국 버렸네. 그래? 그럼 이 기회에 해방을 시키러 할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런 어떤 그 배경들 속에서 뭐 지원도 지금 빵빵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북한은
남침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뭐 전격적이에요. 이 뭐 소련 제 탱크 앞세워가지고 막 밀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고 내려가냐면 이 낙동강 방어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이제 곧 조만간 적화 통일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수도는 여러분 어디로? 예, 수도는 부산, 임시 수도는 부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이거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이걸 반전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반전이 뭐냐면 바로 인천 상륙작전. 이건 정말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사실은 인천 쪽 그 반대편 저쪽 그 경북 영덕 쪽에서 학도병 학생들이 이 장사리 학도병 학생들이 이 장사리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적들의 이 북한의 어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정말 꽃다운 나이에 진짜 이 청춘들이 진짜 이렇게 희생당해야 되는 이 전쟁이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으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제 통일이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 중국군 개입은 6.25 전쟁을 나누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군 개입하고 나서 다시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오니까 결국 우리가 철수를 합니다. 어디서 철수하냐면 대표적인 철수 흥남철수. 메러딕 빅토리오. 무기 버리고 민간인 실어가지고 남쪽으로 철수했던 그때가 크리스마스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밀고 내려오는데 결국은 우리 서울도 뺏겨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사후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면 일사후퇴다라 그래. 일사후퇴. 네, 일사후퇴. 서울을 또 뺏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서울이 몇 번 뺏기냐면 자, 북한이 밀고 내려오죠. 서울 한번 뺏겼죠. 그죠? 인천 상륙작전 다시 찾았죠. 주인 한 번 바뀌었어요. 주인 2번 바뀌었어요. 올라가요. 다시 또 중국 내려가 또 뺏겨요. 일사후퇴로. 주인 또 3번 바뀌었어요. 다시 또 올라가 또 4번 바뀌어요. 주인 4번 바뀌어. 여러분 주인이 4번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떨 때는 국군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인민군 들어오는 거야. 이게 태극기를 들어야 될지 인공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진 보면 어느 할아버지가 한 손에는 인공기,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진짜 이념 앞에 생존해야 되는 한 인간이 쥐고 있는 그 2 깃발, 인공기와 태극기. 살아남기 위해서. 예, 여기에 지금 의지하고 가는 이 모습들, 그 한 장의 사진이 참 이 가슴을 아프게 하더군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 소련 측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소련 측에서 휴전을 제의합니다. 휴전을 제의합니다. 자, 이러면서 그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 휴전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이승만 정부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될 텐데 왜?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휴전회담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뭐냐면 포로 문제였어요. 포로 문제. 지금 자유송환 자동송환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유송환 대 자동송환. 이게 뭐냐면 미국은 뭐냐면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하자.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고 이 소리는 뭐냐면 그 원래 속해 있는 곳으로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원래 속해 있는 소속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되찾기 위해서 전투는 더욱더 격렬해지는 거예요. 뭐 백만고지 전투 뭐 이런 게 그래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이슈가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이 이승만 정부에서 임의로 지금 이 포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들과 협의도 없이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포로들을 풀어줘 버린 거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결국 미국 측에서는 이승만 정부와 타협을 하죠. 도대체 뭘 원하니? 두 개의 조건. 전쟁 끝나더라도 미군 남는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두 가지 조건 받아라. 라고 해서 결국 그 받는 조건으로 결국 휴전이 성사가 되었던 것이죠. 휴전. 1953년. 이러면서 비무장지대 바로 DMZ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DMZ, 원래 이 Militarized Zone이에요. 군사 지역인데 D는 뭐냐면 D가 붙으면 부정어거든요. 즉 무장하지 않은 그 지역, 그 군사 분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 몇 킬로씩 여기는 무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전하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약속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 합리화될 수 없다는 사실. 또 이런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광복 이후에 정말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됐던 이 아픈 비극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대사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